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지독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여러분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고 있겠죠. 우리는 흔히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사실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잊혀지는 사회적 죽음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계절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사실 본연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손으로 그 우정을 끊어버린 셈이죠. 우리는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돈 문제로 얽힌 적도 없었고 뒤에서 욕을 하거나 험담을 주고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숫자 1은 사라지는데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건네도 그 친구가 보내주는 건 오직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품고 1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우리가 함께했던 수만 가지 기억을 되짚어 봤죠. 잠이 오지 않아 양을 세는 대신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복기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처절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 친구의 이름은 영숙입니다. 우리 인연의 시작은 60년 전 수줍음 많던 중학교 2학년 교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키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둘 다 키가 작아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게 됐죠. 첫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애들은 지우개 하나에 무슨 의미를 두겠냐마는 그 시절 우리에게 지우개는 비트코인보다 귀한 사교의 도구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은 비록 갈라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죠. 영숙이 결혼식 날 저는 축가를 불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정이 엉망이었는데 영숙이는 화장을 고칠 생각도 않고 엉엉 울면서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리는 서로의 친정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영숙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끓여준 미역국에선 바다 냄새가 진동했고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 영숙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영숙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구구절절한 위로보다 그 침묵의 접촉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상에 딱 한 명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런 친구가 3년 전부터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요즘 들어 왠지 연락이 뜸해진 친구,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멀어지는 그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85년 동안 714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이 성인 발달에 관한 종횡단 연구 The Longitudinal Study of Adult Development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프로젝트로 불리죠. 부자, 가난한 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포함된 이 방대한 데이터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통합 지표, Social Integration Metric가 높은 사람들이 노년에도 인지 능력이 뛰어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관계를 그토록 쉽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재밌는 건 우리 선조들도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죠. 10년을 사귀어도 마음을 얻기는 어렵고 하루아침 말 한마디에 마음이 떠난다. 우정은 쌓기는 만리장성처럼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젠가 게임처럼 허무합니다. 50년을 정성껏 쌓아올린 공든 탑도 단 한 번의 실언으로 먼지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익십이라고 하더군요. 제 나이에 읽음, 표시 뒤에 침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법적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저보다 똑똑하지만 왜 영숙이가 대답하지 않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45년 동안 영숙이에게 어떤 독을 뿌리고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치명적인 말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숙이의 침묵이 석 달을 넘기던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설명되지 않은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예고도 없이 영숙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그곳엔 제가 알던 다정한 친구 대신 차갑게 굳어버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은커녕 마치 원치 않는 잡상인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영숙이는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처럼 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니? 영숙이는 찻잔 속에 찬물만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시작해. 손주하고 온 이야기를 꺼내면 거긴 별로라고 하고 여행 간다고 하면 다른 데가 낫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만든 갈비찜 사진을 보여줘도 내 방식이 맞다며 내 요리법을 고치려 들었지. 나는 네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너랑 대화하고 나면 나는 늘 모자라고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았어. 4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너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 감정을 견디는 게 이젠 지쳐서 너를 피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를 위해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 위키백과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돌아보니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손주를 영어 학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저는 야, 요즘은 거기 안 보내. 우리 애들이 보낸 데가 훨씬 체계적이야 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영숙이가 설레하며 제주도 여행 계획을 말할 때는 제주도는 이제 사람만 많고 비싸기만 해. 차라리 남해가 훨씬 호젓하고 좋다니까라며 그녀의 설렘을 짓밟았죠. 심지어 정성이 가득 담긴 갈비찜 사진 앞에서도 간장을 먼저 넣으면 고기가 질겨져 설탕부터 넣어야지라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정이고 솔직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함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 psychological reactance 이라는 학술적 문구로 설명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들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론이죠. 저는 영숙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그녀의 심리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소크라테스라도 된 양 굴었지만 현실에서의 저는 그저 분위기를 깨는 프로 불편러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는 제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고 교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영숙이가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갈비찜에 간장을 먼저 넣든 소금을 넣든 그것은 오롯이 그녀의 인생이고 선택입니다. 제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응원이어야 했고 충고가 아니라 경청이어야 했습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는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언을 하는 순간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저는 45년 동안 영숙이를 상대로 그 저렴한 쾌감을 탐닉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지혜로운 격언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손바닥 위에 놓인 것처럼 잘 보이고 내 잘못은 뒤통수에 붙은 것처럼 안 보인다. 저는 영숙이의 뒤통수에 제 잘못을 덕지덕지 붙여놓고는 왜 그녀가 저를 피하는지조차 몰랐던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제 이웃 중에 박말순 씨라는 76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50년지기 친구가 무려 5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소녀들처럼 몰려다니며 여행을 즐기시죠. 비결을 물었더니 그저 허허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조건 그래 잘했다라고 해.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입 밖으로는 절대 안 내보내지. 친구는 내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저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신호일 뿐이야. 빨간 옷이 안 어울려 보여도 참 화사하고 예쁘네. 한마디 해주면 그만인데 굳이 거기다 대고 할머니 같다고 초를 칠 필요가 뭐 있겠어. 정말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입에서 그건 좀이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딱 3초만 숨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와, 정말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 세 마디면 족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뛰어난 지능이나 분석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해 줄 따뜻한 항구를 찾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독배를 내려놓고 그래 잘했어 라는 향기로운 차를 건네보세요.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아 45년의 세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이었죠. 심지어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인배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상처를 받아도 꾹 참고 친구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성인 군자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냉동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친구의 목을 조르는 기억의 사채업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혹은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라는 날선 추국말입니다. 제게는 영숙이 말고도 명자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유한 사이였죠.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낳자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의사가 나와서 나를 찾아줄까봐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그런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명자에게 분명히 수술 날짜를 말해줬는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야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형부 수술은 잘 됐니? 저는 속으로 피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복도에서 혼자 8시간을 떨고 있을 때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교양 있는 중년 여성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원한의 장부에는 빨간 펜으로 명자의 이름 옆에 커다란 가위표가 그려졌죠. 그 후로 명자를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유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명자가 즐겁게 웃으면 속으로 그래, 넌 그때도 웃고 있었겠지라고 비꼬았고 명자가 자기 삶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나는 남편 수술할 때 혼자였는데 라고 냉소했습니다. 명자가 저에게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발효되는 게 아니라 부패하더군요. 결국 1년에 한두 번씩 술 기운을 빌리거나 대화의 틈을 타서 슬쩍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병원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참 무심하더라. 명자는 처음 몇 번은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진짜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만날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그 15년 전의 일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굴며 명자를 죄인 취급하는 그 묘한 권력감에 중독됐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아주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벌써 10번도 넘게 사과했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도 이유가 있었어.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나도 응급실이랑 중환자실을 오가느라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너한테 말 안 한 건 너도 힘든데 내 짐까지 얹어주기 싫어서였어. 그런데 너는 15년 동안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잖아. 이제 나 너 만나는 게 무섭고 지겨워. 그날 이후 명자와는 멀어졌습니다. 명절 문자는 이제 로봇이 보낸 것처럼 딱딱해졌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됐습니다. 심리학에는 부정 편향, negativity bias이라는 학술적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이론이죠. 저는 이 본능에 휘둘려 명자가 35년 동안 보여준 수많은 다정함은 지워버리고 단 한 번의 서운함을 박제해 둔 채 살아왔던 겁니다. 명자가 떠난 게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녀의 가슴에 매일 같은 자리의 못을 박아대니 그녀가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죠. 여기서 잠깐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코끼리는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수십 년 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기억했다가 복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코끼리처럼 살다가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은 게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혹시 여러분도 친구의 실수를 장기 기억 장치에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써라. 저는 정확히 반대로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써서 흘려보내고 받은 상처는 대리석에 정성껏 새겨 매일 밤 닦아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나를 과거의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이기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우정을 즐길 공간이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네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딱 3초만 참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게 99가지라면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야. 그때 이 친구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 기억을 마음속에 휴지통에 넣고 영구 삭제를 누르십시오. 물에 쓴 글씨는 결국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과거 얘기 좀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조금 당황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해야 하는데 숨기고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때로
너무 강한 척을 하느라 우정을 잃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을 닫아라, 과거를 숨겨라라며 계속해서 자제만을 강조했으니 이제는 입을 열어 여러분의 속내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 멋진 것, 강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자랑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는 말 대신 나 괜찮아라는 가면을 쓰고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식적인 괜찮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 꺼내놓아야 할 진실은 바로 나요 점점 지체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이웃에 사는 73세 최순자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자 씨는 소문난 강철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고 친구들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평생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3년 전 남편분이 간암으로 투병하실 때 순자 씨는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며 잠 한숨 못 자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살이 10kg이나 빠졌는데도 친구들이 순자야 좀 도와줄까? 라고 물으면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야지. 누굴 시키니?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장례식장에서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은 순자는 역시 대단해. 진짜 속이 깊고 강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하며 돌아갔죠. 그런데 그 대단함이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구들은 순자 씨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워낙 강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이겨내리라 믿고 점차 연락을 줄였습니다. 순자는 워낙 혼자서도 씩씩하니까 굳이 우리가 안 챙겨도 될 거야 라며 말이죠. 결국 2년 뒤 순자 씨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순위를 매겨 볼까요? 3위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2위는 거의 다 와서 사실은 침대 위.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바로 나 괜찮아입니다. 이 괜찮아라는 말은 약관을 읽지도 않고 체크하는 동의한 버튼만큼이나 영혼 없는 소리죠. 사실 우리 모두는 마블 영화 속 히어로가 아닙니다. 지구를 구하기는커녕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왜 친구 앞에서만큼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단단한 척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게를 잡고 있으면 친구들은 다가오고 싶어도 그 위압감의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취약성의 역설, The Vulnerability Paradox 이라는 학술적 문구가 있습니다. 혹은 아름다운 혼란 효과, The Beautiful Mess Effect라고도 불리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막상 타인이 약점을 보여주면 그것을 솔직함과 용기로 받아들이며 더 깊은 신뢰를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즉, 내가 내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믿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세계적인 장수 마을인 일본 오키나와에는 모아이 모아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소모임인데 이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돕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대신 친구라는 안전한 감정 배출구에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순자 씨가 병실에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을 때 친구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왜 있는데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린 네가 정말 잘 지내는 줄 알았잖아. 사실 나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우울했는데 너한테 말하면 엄살 부리는 것 같아서 참았었어. 순자 씨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꺼내 보이자 친구들도 각자의 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괜찮아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 비로소 말랑말랑하고 진실한 속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무례한 짓입니다. 쏟아내는 것과 나누는 것은 한 끗 차이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죠.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잠이 좀 안 와. 내 의견은 어때? 라고 묻는 것은 친구를 향한 존중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 앞에서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처럼 굴고 계신가요? 나는 자식 농사도 잘 지었고 노후 준비도 완벽하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라고 광고하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는 우정이 아니라 보고서 발표회가 되어버립니다. 완벽한 사람 곁에는 시기심이나 소외감만 남을 뿐 온기는 머물지 못합니다. 가끔은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주고 속상한 이야기에 눈물도 한 방울 비춰보세요. 그 틈 사이로 우정이라는 햇살이 비쳐들 테니까요. 명언 하나를 덧붙이자면 강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유연한 갈대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는 딱딱한 관계는 사소한 오해의 바람에도 툭 부러지고 말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관계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끝까지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습니다. 조언을 일삼았던 것도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강함의 과시였던 것이죠. 만약 제가 영수가 사실 나 요즘 이런 게 고민인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영숙이는 제 곁을 떠나는 대신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파트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친구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멀어진 인연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따뜻한 온도를 담아보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시 본연이라는 세월이 3년이라는 정적 속에 갇혀버린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속으로 아이고 저 할머니 참 피곤하게 살았네 라며 혀를 끓으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가끔은 참 지독하게 못났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두툼해질지 몰라도 마음의 유연함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영숙이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건 인생에서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것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0인가요? 아니요. 바로 카카오톡에
사라지지 않는 숫자 일입니다. 그 일이 며칠째 저를 노려보고 있을 때에 그 서늘함이란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난 것일 바닥보다 더 차가웠죠. 이게 다 제가 제 입을 단속하지 못한 업보라고 생각하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라는 무기를 들고 친구의 심장을 찌르곤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사실 내 말이 맞으니까 닥치고 들으라는 오만의 정중한 표현일 뿐이죠. 제가 영숙이에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수많은 순간 저는 제가 그녀의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정신적 좀비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에는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라는 학술적 문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인이 만나 공유된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하죠. 저는 영숙이와 우리의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세계에 영숙이를 강제로 끌어다 앉히려 했던 겁니다. 그녀의 취향, 그녀의 선택, 그녀의 서툰 요리법까지도 모두 저라는 잣대로 재단하려 했으니 영숙이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재밌는 잡지식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류학자로 빈던 바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 덤바의 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진실한 친구만이 남게 되죠. 그 소중한 몇 안 되는 진짜 내 편을 제 고집 때문에 쫓아버렸으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산가는 아닐지언정 제일 가는 우정 파산자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파산하지 마세요. 친구가 이 10년 전 이야기를 또 한다면 그냥 어머 그랬었지 라고 맞장구 쳐주세요. 사실 우리 나이 되면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까먹는데 20년 전 서운했던 일은 어쩜 그리 HD 고화질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상처를 가슴속에 박제해두고 매일 꺼내보기 때문이겠죠. 이제 제가 영숙이에게 쓴 하지만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편지 속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 가지 가르침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수가, 영수가 45년 전 그 좁은 교실이 생각나니 키 작은 우리 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 몰래 쪽지를 돌리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손잡고 가던 그 시절 말이야. 나는 네가 평생 내 옆에 공기처럼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그건 좀 아니지라는 말이 내 마음의 창문을 하나둘 닫게 만드는 줄도 몰랐지. 네가 내 과거 이야기를 지겨워할 때도 네가 나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 할 때도 나는 오로지 내 목소리만 높였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늦게나마 배운 건 친구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같이 늙어가는 존재라는 거였어.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날이 온다면 그때 네가 다시 한 번만 내 전화를 받아준다면 나는 이제 옳은 소리 대신 네 편이 되어주는 말만 할게. 여러분, 명심보감의 마지막 즈음에는 이런 위대한 격언이 나옵니다. 늙어서 벗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다. 돈이 많은 건 제복이고 몸이 튼튼한 건 신복이지만 진심을 나눌 친구가 있는 건 인복 중의 으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친구의 선택에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칼을 들이대지 말고 그래 잘했어 라는 꽃을 던져주세요. 둘째, 그때 내가 그랬잖아라며 낡은 상처의 먼지를 털어내지 말고
그 상처를 너그러운 망각의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셋째, 나는 괜찮아라는 딱딱한 가면을 벗고 가끔은 친구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하며 당신의 약함을 공유하세요. 강한 척하는 사람 곁에는 존경심이 머물지 모르나 약함을 보여주는 사람 곁에는 사랑이 머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차 싶은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때 정자가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혹은 철수가 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사과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너무 오래 묵혀두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죠. 지금 휴대폰을 들고 카톡 창을 여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혹은 아까 TV 보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마법의 주문이 될 테니까요. 저는 비록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현재라는 축복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우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밤이 오늘만큼은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 차길 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수다도 끝날 시간입니다. 어느덧 밤은 더 깊어졌고 방 안에 선풍기 소리가 유난히 규칙적으로 들려오네요. 오늘 제가 털어놓은 아픈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도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서운함도 저 흐르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치 숲속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의식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보세요. 당신의 숨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내일 아침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소중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날 거예요. 우정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정원에 평화라는 씨앗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제 목소리도 이제 희미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인연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니까요. 편안하고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쉬어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